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겨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은지와 민호. 부부는 결혼한 지 벌써 3년째를 맞고 있었어요. 은지는 31살이고 민호는 33살로 이제 신혼의 설렘보다는 안정된 일상이 더 익숙해진 나이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은지는 남편을 위해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충분했습니다. 민호는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은지는 공기업에서 계약직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수입을 합치면 전세 아파트에서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날 아침도 어김없이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은지는 뒤에서 민호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오늘 회식이 있으니 너무 늦지 말고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아마 11시쯤에는 끝날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은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할 때면 그때가 그립긴 했지만 지금의 안정된 생활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은지 역시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검은색 정장에 적당한 굽의 구두, 그리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은지는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퇴근 후 저녁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주로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나 자동차 관련 영상을 봤고 은지는 드라마나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곤 했어요. 주말이면 가끔 전망대에 올라가거나 한강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이들 부부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특별한 취미나 화려한 여가 생활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민호의 회식이 조금씩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월 한두 번이던 것이 이제는 주 한 번씩은 꼭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은지였지만 점점 늦어지는 귀가 시간이 조금씩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평소 술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민호가 요즘 들어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니 은지로서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식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오늘은 아예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동료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죠. 은지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달랐거든요.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8시쯤 민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 주말 아침이면 늦잠을 자는 민호가 이렇게 이른 시간에 깨어 있다는 것부터 이상했어요. 게다가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초조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입고 있던 옷들을 벗어 세탁바구니에 넣으려 했습니다. 은지는 평소와 다른 민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보통이라면 옷을 아무렇게나 의자에 걸쳐두곤 했는데 오늘은 유독 서둘러 세탁기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지가 세탁물을 정리해주겠다고 하자 민호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자신이 직접 하겠다면서 말이죠. 이런 민호의 모습은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세탁기 돌리는 법조차 제대로 몰랐던 민호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상했어요. 은지는 민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무심코 세탁 바구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민호의 흰색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풍겨왔어요. 은지가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농염한 여성용 향수 냄새였습니다. 은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셔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어깨 부근에 긴 머리카락 한 가닥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은지의 머리카락과는 색깔도 길이도 달랐어요. 갈색으로 염색된 긴 생머리였는데 은지는 검은색 단발머리였거든요. 민호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은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과 행동을 보니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은지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은지는 어떻게든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성급하게 추궁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은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세탁물을 정리하던 중 세탁바구니 맨 아래쪽에 있던 민호의 속옷에서 이상한 자국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선명한 붉은색 입술 자국이었습니다. 은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입술 자국은 분명히 립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은지가 평소 사용하는 핑크톤 립스틱과는 전혀 다른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게다가 입술 크기도 은지의 것보다 훨씬 작고 도톰했어요. 이것은 명백히 다른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은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은지는 놀랍게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의심들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은지는 즉시 핸드폰으로 그 속옷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입술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접사 기능까지 사용해가며 꼼꼼히 촬영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찍고 난 후 은지는 그 속옷을 따로 봉지에 넣어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혹시라도 민호가 눈치채고 없애버릴 가능성을 대비해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은지는 민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민호는 휴대폰에 잠금 패턴을 걸어두었지만 은지는 그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인 3월 27일을 숫자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무심코 입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민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은지는 조용히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먼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보니 최근 며칠간의 메시지 몇 개가 삭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모든 메시지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는지 일부 내용은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살펴보니 평소 보지 못했던 번호로 자주 전화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어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외박했던 날에는 그 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몰래 저장해 두었어요. 사진 폴더도 확인해 보니 최근에 찍은 사진들 중 일부가 삭제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사진 한 장에서 낯선 여성의 손목시계가 살짝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분명 은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지의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민호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은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불륜 전문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에서 평점이 좋고 후기가 많은 곳을 골라 예약을 잡았어요. 강남구에 위치한 그 사무소는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소 소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수많은 불륜 사건을 다뤄본 베테랑 같은 인상이었어요. 은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속옷에 남은 입술, 자국 사진과 핸드폰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통화 기록들을 모두 제시했죠. 소장은 은지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이미 상당한 확증이 있는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위치 추적과 현장 사진 촬영을 제안했어요. 비용은 일주일간 200만 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결혼 전부터 모아둔 자신만의 적금을 깨기로 결심했어요. 이런 일에 쓰려고 모은 돈은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계약을 마친 후 은지는 집으로 돌아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민호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도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탐정 사무소의 조사는 그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어요. 민호의 일과를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행동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호가 또다시 늦은 회식이 있다고 하며 집을 나서자 탐정들이 미행을 시작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한 호텔 로비에서 젊은 여성과 만나는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그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작은 여성이었고 긴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민호 셔츠에서 발견했던 머리카락과 일치하는 색깔이었어요. 두 사람은 호텔바에서 술을 마신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탐정들은 멀리서 망원 렌즈로 이 모든 장면을 촬영했어요.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된 사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탐정 소장으로부터 첫 번째 결과. 보고를 받은 은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 속 민호의 모습은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여성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여성이 민호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의 직원이라는 사실이었어요. 탐정 사무소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그 여성의 신원을 파악한 결과였습니다. 이미 민호 회사 내부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정보까지 입수했어요. 은지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거나 추측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만 결정하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 은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맞이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으로부터 확실한 증거를 받은 지 이틀 후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은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난주 금요일 왜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민호는 처음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회식이 너무 늦게 끝나서 동료 집에서 잤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서 집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은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호의 거짓말이 더욱 역겹게 느껴졌어요. 은지는 목소리를 한 톤 높여 정말 동료 집에서 잔 것이 맞는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민호는 갑자기 짜증을 내며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어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은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은지는 준비해 두었던 핸드폰을 꺼내 속옷에 찍힌 입술, 자국 사진을 민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선명한 빨간 립스틱 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몇 초간 말을 하지 못하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민호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진이 언제 찍은 것인지 모르겠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잡아댔어요.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정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민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어떻게 이런 뻔한 거짓말을 계속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호는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자신을 의심하고 뒤를 캐는 것이 더 문제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추궁하는 은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며 역공을 펼쳤어요. 은지는 민호의 이런 반응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는 민호의 모습이 너무나 비겁해 보였어요. 결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낯선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 립스틱 자국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혹시 은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일이 아니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어요. 이 순간 은지는 깨달았습니다. 민호라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정직하고 착실하다고 여겼던 남편이 사실은 거짓말쟁이의 비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민호와의 격한 다툼이 있은 후 은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민호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만이 남은 선택이었어요. 은지는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통화 기록들도 캡처해서 별도로 보관했습니다. 특히 민호가 외박했던 날, 밤에 그 여성과 주고받은 여러 차례의 통화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또한 민호 셔츠에서 발견했던 갈색 머리카락도 봉지에 넣어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증거 정리를 마친 은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불륜 사건을 주로 다루고 승률이 높은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았어요. 여러 곳을 비교 검토한 결과 서초구에 위치한 한 로펌을 선택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은지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3년째, 남편의 불륜을 발견하게 된 경위부터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들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은지에게 2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어요. 첫 번째는 민호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였고, 두 번째는 불륜 상대 여성을 상대로 한 상간소송이었습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위자료 규모는 민호의 소득 수준과 불륜 기간 그리고 정신적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과 민호 명의의 적금,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들을 절반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다만 은지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나 부양료 같은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은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는 은지의 상태를 진단한 후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감이 관찰된다며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은지가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민호의 불륜 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추가로 얻은 정보에 따르면 그 여성은 민호 회사와 거래하는 마케팅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이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양쪽 회사 모두에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그 여성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상황이 심각했어요. 기혼 남성과의 불륜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동료들 사이에서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관계가 업무당 만남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사 내부에서는 업무 윤리 위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었어요. 민호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사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어요. 특히 민호가 속한 영업팀에서는 이런 일이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즈음 은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댁에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감당해왔던 이 문제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께서 상황을 알고 있어야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주말에 시댁을 방문한 은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그동안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은지가 준비해온 사진 증거들을 보시고 나서는 크게 충격을 받으셨어요. 시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시며 당장 민호를 불러서 따져 묻겠다고 하셨어요.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셨던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이렇게 배신한 민호가 너무 원망스럽다며 흐느끼셨어요. 한편 은지는 자신의 부모님께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부모님 역시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들을 확인하신 후에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민호에게 직접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민호를 불러 엄하게 꾸짖었지만 민호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은지의 친정에서는 사위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위가 이런 배신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아버지는 민호를 만나 직접 대화를 시도했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발뺌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호의 직장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불륜 소문이 회사 내부에 더욱 구체적으로 퍼지면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상사들은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민호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까지 개입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은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와 최종 상담을 마친 후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결정했어요.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고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민호는 소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은지의 주장에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지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 민호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법정에서 진행된 첫 번째 변론에서 은지 측 변호사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속옷에 남은 입술, 자국 사진과 호텔 출입 장면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민호의 불륜을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였어요. 민호 측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에 대해 반박을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탐정이 촬영한 호텔 사진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민호와 그 여성이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호의 직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어요. 결국 민호는 회사에서 사실상의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 다녔던 직장을 이런 식으로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불륜 상대였던 그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리면서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결국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었어요. 몇 차례의 변론을 거친 후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민호의 불륜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며 은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고 재산분할에서도 은지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간소송에서도 은지가 승소했습니다. 그 여성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어요. 법원은 기혼자와의 불륜이 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은지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아파트에서 나와 작지만 깨끗한 원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직장도 좀 더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할 계획을 세웠어요. 민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직장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어요. 시댁과 친정 양쪽 모두에서 외면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달콤한 관계의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